13장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 노스웨스턴 대학교 총장 월터 딜 스콧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발견이라고 말했다.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이를 반박하는 생각이 없는 한 사실로 간주된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주고 그것에 상충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막을 수만 있다면 처음에 제시한 생각이 사실이라고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다. 미국 타이어는 좋다라는 문장을 읽게 하고 그에 상충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한 미국 타이어는 좋다고 믿게 될 것이다. 스콧 박사가 말한 건 바로 암시의 힘이다. 이는 대중연설, 아니 개인적인 대화에서도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다.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무려 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자기가 세운 논리대로 움직이는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인간을 무척 훌륭한 인격체로 보았다. 그러나 순수한 이성에 입각해 행동하는 것은 아침 식사 전에 낭만적인 생각에 빠지기가 쉽지 않듯 무척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행동 대부분은 암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암시는 근거나 예시 없이도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게 한다. 내가 로열 베이킹 파우더는 정말 순수해라고 말하고 입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암시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반면 내가 제품 분석 결과를 내놓고 유명 셰프의 의견을 추가한다면 내 주장을 입증하려 애쓰는 것이다. 사람을 잘 다루기로 소문난 이들은 주장보다 암시에 더 많이 의존한다. 오늘날의 판촉 활동이나 광고 역시 주로 암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어떤 것을 믿기란 어렵지 않다. 오히려 의심하는 게 더 어려운 법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과 생각이 필요하다. 어린아이에게 산타클로스는 굴뚝으로 내려온다고 하고 미개인에게 천둥은 신이 노여워해서 내는 소리라고 해도 그 이야기를 믿는 이유는 아직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인도에 사는 수백만 명은 겐지스강을 신성시하면서 뱀은 신이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것이고 소를 죽이는 건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맞먹는 잘못이며 따라서 소를 먹는 건 식인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진심으로 믿는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이유는 입증된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뇌리에 깊이 자리 잡은 암시 때문이고 이들에게는 이 암시의 의문을 제기할 만한 지능, 지식,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 가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며 비웃는다. 하지만 당신이나 나나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의견이나 소중한 믿음, 신앙, 기반으로 삼은 삶의 원칙 모두 이성보다는 암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비즈니스 분야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에로우 칼라 앤드 셔츠, 로열 베이킹 파우더, 하인츠 피클, 골드메달 밀가루, 아이보리 비누를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업계를 주도하는 제품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왜 그럴까? 이렇게 판단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근거라고? 대부분 근거가 없다. 이 브랜드 제품을 경쟁사 제품과 꼼꼼하게 비교한 적이라도 있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믿고 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채 반복된 주장을 하는 것일 뿐 논리는 없다. 우리의 의견은 대부분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보다 암시의 동물이다.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여기 미국이라는 요람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를 한 힌두교 가족이 인도 브라마푸트라강 부근으로 데리고 가서 키웠다고 하자. 아이는 아기 때부터 소는 신성하다고 배울 것이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소를 보면 입을 맞출지도 모른다. 소고기 스테이크를 맛있게 뜯고 있는 기독교의 개들을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원숭이신, 코끼리신, 나무신, 돌신 앞에서 절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의 믿음은 이성적인 추론으로만 형성되지 않는다. 거의 암시와 지리적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가 매일같이 어떻게 암시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당신은 커피가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그래서 커피를 조금 자제해야겠다 마음먹었다고 해보자. 당신은 단골 레스토랑에 저녁을 먹으러 간다. 판매 수완이 조금 모자란 종업원이 커피 드시겠어요?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마음속으로 커피를 마실까 마시지 말까 하며 갈등한다. 자제력이 승리했다고 하자. 지금 당장 입맛을 만족시키느니 소화가 잘 되길 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종업원이 이렇게 묻는다고 하자. 커피 안 드실 건가요? 당신은 안 마셔요 라고 말하기 쉽다. 종업원이 당신 머리에 입력시킨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분별력이 모자란 판매 직원이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는 걸 보지 않았는가? 하지만 종업원이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 커피를 지금 드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드시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종업원은 미묘하게 당신은 당연히 커피를 원한다고 기정사실화해버렸다. 종업원은 당신의 관심사를 언제 커피를 마셔야 할까로 집중시켜버린 것이다. 따라서 다른 고려사항은 이제 머리에 없다. 반박할 생각도 없다. 그러면 커피를 주문해야겠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 결과는 어떨까? 지금 주세요라고 말한다. 사실은 커피를 마실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다. 나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럴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일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난다. 백화점 직원들은 가지고 가시겠어요? 라고 묻도록 교육받는다. 보내드릴까요? 라고 물었다가는 배송료가 붙어 비싸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쉽다. 예를 들어 알파벳 철자 하나를 떠올리기만 해도 당신은 그 철자에 맞추어 입술 근육을 조금 움직인다. 삼킨다는 생각만 해도 삼키는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을 조금 움직인다. 그 움직임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근육 운동을 기록하는 섬세한 장치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다른 생각, 즉 그에 대한 무용성, 비용, 수고, 불합리함, 위험 등등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그러한 충동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열정이라는 우리의 전략. 따라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거나 사람들을 우리의 제안에 따라 행동하게 하려면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심고 이와 반대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것에 능한 사람들은 설득력은 물론 경영 능력도 탁월함을 드러낸다.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말할 때 그 주제를 반박할 만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가? 전염성 있는 열정이란 그런 것이다. 열정은 비판 능력을 약화시킨다.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게 목적이라면 생각보다는 감정을 자극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뜨거운 감정은 냉정한 사고보다 훨씬 강하다.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심이어야 한다. 진심이 없다면 연설의 핵심은 사라져버린다. 아무리 미사 여구를 늘어놓아도, 아무리 그럴듯한 그림을 보여주더라도, 아무리 목소리가 아름답더라도, 아무리 제스처가 우아하더라도 진정성을 담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공허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장식품에 불과하다.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자신부터 감동해야 한다. 당신의 정신은 눈을 통해 빛나고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며 태도를 통해 청중에게 전달된다.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당신의 생각을 비유하라. 한 무신론자가 성공의 신부 윌리엄 페일리 앞에서 하느님은 없다고 선언하고는 자신의 주장을 반박해 보라고 했다. 페일리는 조용히 시계를 꺼내 케이스를 연 다음 그 내부 장치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레버와 바퀴와 스프링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조립되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제 지능에 의심을 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시겠죠. 하지만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별 하나하나의 정확한 경로와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와 다른 행성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모든 것이 하루에 160만 킬로미터 이상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별은 각각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태양이며 우리 태양계처럼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충돌도, 어떤 소란도, 어떤 혼란도 없습니다.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완벽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믿는 편이 쉬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믿는 편이 쉬울까요? 대단히 인상적이다. 그렇지 않은가? 페일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그는 일단 공통 관심사로부터 출발해 상대방을 네라고 대답하게 함으로써 동의하게 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시계공이란 존재를 믿는 것처럼 믿음을 갖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느님이 없다고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군요.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도 모르시죠? 라며 처음부터 상대 의견을 반박하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의심의 여지 없이 말싸움이 벌어졌을 것이다. 말싸움이란 아무리 열렬하더라도 쓸모가 없기 마련이다. 결국 무신론자는 자기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우겠노라는 불경한 열의만 다잡고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왜 그럴까?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로빈슨 교수가 지적했듯이 그것은 그 사람이 가꾼 소중한 의견이었으며 그의 신성하고 중요한 자존심이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자존심은 근본적으로 폭발성이 있으므로 상대의 자존심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움직이게 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페일리처럼 우리가 제시하는 게 이미 상대방이 믿고 있는 어떤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상대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가 되고 우리 말에 반박하고 반대해야겠다는 생각을 접게 된다. 페일리는 인간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믿음이라는 성체에 함께 들어가는 능력이 부족하다. 사람들은 그 성체를 정복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오로지 정복하기 위해 성의 맹공격을 퍼붓고 반드시 쓰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교전이 시작되는 순간 도개교는 들어올려지고 커다란 문이 닫힌 후 걸쇠가 채워지며 궁수들은 화살을 멀리 쏘아 올려 전쟁의 서막을 알린다. 이미 말했듯이 그러한 싸움은 거의 항상 무승부로 끝난다.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어떤 것도 납득시키지 못한다. 성 바울의 기지. 우리가 지금 옹호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방법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오래전 성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이다. 그 유명한 아레오파고스 연설에서 아테네인들에게 사용한 이 방법은 워낙 능수능란하고 세련된 나머지 19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찬탄을 자아낸다. 그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기독교인으로 귀의한 다음에는 뛰어난 웅변으로 최고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하루는 바울이 아테네에 갔다. 페리클레스 시대 이후여서 아테네는 이제 영광을 뒤로 한 채 점차 쇠락해 가던 때였다.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한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라디오도 전보도 통신사도 없던 시절이었다. 아테네 사람들은 매일 오후 뭐 새로운 게 없나 목말라 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도착했다. 새로운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모두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흥미로워했다. 그를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 언덕으로 데려가며 이들은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다시 말해서 이들은 연설을 청했고 바울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사실 그럴 요량으로 아테네에 왔으니 말이다. 약간은 초조해하면서 아마도 나무 그루터기나 돌 위에 올라섰을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리 유능한 연설가라도 그러기 마련이다. 양손을 문지르고 목청을 가다듬고는 말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새로운 교훈, 생소한 것들이라고 말하는 방식에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 그것은 독이나 마찬가지다. 바울로서는 이런 낱말로 연상되는 것들을 사라지게 해야만 했다. 그것들은 적대적이고 상충하는 의견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그저 생소하고 이질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아테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관시키고자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곧 근사한 계획이 떠올랐다. 역사의 길이 남을 그의 연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강한 신앙심을 갖고 계십니다. 몇몇 번역본에는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위에 있는 번역이 더 낫고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아테네 사람들은 많은 신을 숭배했다. 그리고 이를 종교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많은 신을 섬긴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칭찬함으로써 그들을 기쁘게 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대중연설의 규칙 중 하나는 사례를 들어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미신을 믿는다는, 다시 말해 대단히 종교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들은 신 중 하나라도 무시하는 죄를 짓게 될까봐 두려워 미지의 신을 위한 제단을 세운 것이다. 일종의 포괄 보험 계약과도 같은 것으로 의도치 않게 무시하거나 간과할지도 모르는 신들을 위한 자리까지 마련한 것이다. 바울은 이 특정한 제단을 언급하면서 아첨이 아니라 관찰의 근거에 진심으로 그들을 인정했다. 자, 이제 이 도입부의 정점을 보자. 여러분이 알지 못한 채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훈, 생소한 것들이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아테네인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이미 숭배하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을 설명하려 했다. 이들이 이미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언급한 것이야말로 바울의 놀랄만한 기지다. 그는 구원과 부활에 관한 기독교 교리를 설파하며 그리스 시인의 19절을 몇 마디 인용하고는 연설을 끝냈다. 연설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몇몇 청중은 야유를 보냈지만 대부분 달랐다.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분 스피치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바울의 경우처럼 다시 해달라고 요청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 필라델피아 정치인은 연설할 때 기억해야 할 주된 규칙은 짧게 할 것, 빨리 할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성 바울은 이 연설에서 둘 다를 충족시켰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오늘날 분별력 뛰어난 기업인들이 자신의 세일즈와 광고에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내가 받은 구매 권유 편지 한 구절을 보자. 올드햄프셔 본드의 종이는 시중에서 가장 싼 종이보다 한 장당 0.5센트밖에 비싸지 않습니다. 올드햄프셔 종이로 고객이나 잠재 고객에게 1년에 10통의 편지를 쓴다 해도 추가 비용은 한 번의 차비만큼도 되지 않는 셈입니다. 고객에게 5년에 한 번 좋은 시가 한 대를 선물하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누가 1년에 한 번 차비를 지불하거나 10년 동안 2번 하바나 시가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겠는가?
아무도 없다. 올드햄프셔 본드의 종이를 사용했을 때 추가 비용이 그 정도라면 엄청나게 비싸다며 반박하고픈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적은 것은 많아 보이게, 많은 것은 적어 보이게 하라. 비슷한 방식으로 많은 양을 오랜 기간에 걸쳐 분산시키거나 매일 하는 사소한 지출과 비교해 얼마 되지 않아 보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보험회사 사장은 판매 부서 앞에서 연설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 비용이 낮다는 걸 제시해 판매 사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30세 이하의 남자가 구두를 스스로 닦으면서 매일 5센트씩 절약해 그 돈으로 보험을 들면 그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1,000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34세 흡연자가 담배에 쓰는 하루 25센트를 보험에 넣는다면 가족과 더 오래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3,000 이상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은 이 과정을 정확하게 뒤집어서 말하면 된다. 합쳐서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한 전화회사 임원은 뉴욕 사람들이 전화를 빨리 받지 않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해 청중을 놀라게 했다. 100건당 7건은 전화를 받기까지 1분이 넘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28만 분이 이런 식으로 허비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뉴욕의 전화 대기 시간을 합하면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이래 모든 영업일을 합한 것과 같습니다. 숫자를 인상적으로 표현하라. 숫자나 양은 그 자체만으로는 인상적이지 않다. 이들은 반드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경험 속에, 특히 최근의 경험이나 감정과 통합시키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엘더만 람베스는 런던 자치구 참사회에서 근로 조건을 이야기하며 이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연설 도중 갑자기 말을 끊고 청중이 침묵하는 동안 시계를 꺼내 1분 12초간 들여다보았다. 사람들은 불편해하며 몸을 꼬고 화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왜 저러는 거야? 저 친구 갑자기 정신이 나간 거야? 다시 연설을 시작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72초라는 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시는군요. 72초는 노동자가 벽돌 하나를 놓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 효과적이었을까? 그렇다. 확실히 효과적이어서 세계 각지로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신문으로 인쇄되어 해외로까지 알려졌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영국의 건축노동자 노동조합이 우리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라며 파업을 선언할 정도였다. 다음 중 어떤 진술이 요점을 더 힘있게 전달할까? 1. 바티칸에는 1만 5천 개의 방이 있다. 2. 바티칸에는 방이 너무 많아 40년을 묵어도 매일 다른 방에서 잘 수 있다. 다음 중 어떤 것이 영국이 제1차 세계대전 중 지출한 엄청난 양의 돈을 좀 더 인상적으로 표현하는가? 1.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대략 70억 파운드, 달러로는 340억 달러를 지출했다. 2. 영국은 필그림 선조들이 처음 플리머스 바위 위에 상륙한 이래로 1분당 34달러를 계속 사용한 만큼을 제1차 세계대전 중인 4년 반 동안 지출했다.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영국은 1492년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이래로 1분당 34달러를 세계대전에 썼다. 아니,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다. 영국은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1066년 영국을 정복한 이래로 1분당 34달러를 세계대전에 썼다. 아니,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다. 영국은 예수가 태어난 이래로 1분당 34달러를 세계대전에 썼다. 이것이 340억 달러의 규모다. 이는 예수가 탄생한 이후 약 10억 분의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다. 재진술의 효과. 재진술은 누군가가 우리의 주장에 적대적이고 도전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또 다른 수단이다. 유명한 아일랜드 연설가 데니얼 오코넬은 이렇게 말했다. 정치적 진실을 10번 제시한다 해도 대중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대중을 상대로 많은 연설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주장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들 마음에 정치적 진실을 새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실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는 걸 알게 되고 더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은 마치 종교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이럼 존슨도 오코넬의 말을 믿었다. 그는 7달에 걸쳐 쉴 새 없이 캘리포니아를 오가며 늘 똑같은 말로 연설을 마치곤 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윌리엄 해링과 서던 퍼시픽 레일로드 컴퍼니는 반드시 쫓아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리교 운동을 창시했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역시 오코넬의 말을 믿었던 것 같다. 그래서 왜 아들들에게 똑같은 말을 20번씩이나 되풀이 하느냐고 남편이 그녀에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19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아이들이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드로 윌슨도 오코넬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연설할 때마다 이 방법을 이용했다. 마지막 두 문장은 피언만 바꾼 반복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수십 년간 대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의 교육으로는 누구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의 가르침으로는 누구도 교육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진술 방법을 칭찬해왔지만 초보자들이 사용할 때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표현력이 풍부하지 않으면 재진술은 아무런 장식이 없어 너무 뻔한 반복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일이다. 이를 파악하는 순간 청중은 자리에서 몸을 뒤틀고 시계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일반적인 예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라. 하지만 일반적인 예와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한다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흥미로워 쉽게 관심을 끌기 때문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청중을 설득하는 데도 대단히 유용하다. 또 반박하려는 생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목사이자 저술가인 뉴얼 드와이트 힐리스는 연설 도중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불복종은 노예가 되는 길이고 복종은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 이런 말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한 명확하거나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불이나 물 혹은 염산의 법칙에 불복하면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세계의 법칙을 따르면 화가는 예술성을 얻습니다. 웅변의 법칙에 복종하면 웅변가는 힘을 얻습니다. 철의 법칙에 순종해야 도구를 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도움이 된다.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렇지 않은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해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어 보기로 하자. 색채의 법칙에 따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웅변의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헨리 워드 비처는 그 유명한 리버풀 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철의 법칙에 순종함으로써 사이러스 맥코믹은 수학기를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낫지 않은가? 사람들은 연설하는 사람이 이름과 날짜를 제시하면 좋아한다. 원한다면 스스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화자가 솔직하고 정직해 보인다. 따라서 신뢰를 얻고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많은 부자는 소박하게 산다라고 말했다고 하자. 별로 인상적이지 못하다. 문장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종이에서 펄쩍 튀어올라 당신의 미간을 강타하지 못한다. 머리에서 금방 지워지고 만다. 명쾌하지도 재미있지도 설득력 있지도 않다. 호화롭게 사는 부자에 대한 신문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떠오르며
그 주장에 반박하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부자들이 검소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까? 구체적인 사례를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나처럼 생각하게 만들려면 그런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도 크다.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결론을 만들어 놓고 믿게 하는 것보다 2배, 3배 혹은 5배나 더 힘이 세다. 예를 들어보자. 존 록펠러는 브로드웨이 26번가에 있는 사무실 가죽 소파에서 매일 낮잠을 잤다. 사업가 제이 오그던 아머는 매일 밤 9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났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기업을 운영했던 조지 베이커는 칵테일이라고는 마셔보지도 못했고 담배도 죽기 몇 년 전에야 피우기 시작했다. 캐시 레지스터 컴퍼니 사장 존 패터슨은 술, 담배를 멀리했다. 한때 미국 최대 은행의 은행장이었던 프랭크 밴더리프는 하루에 2끼만 먹었다. 미국 최고 임상학자 루이스 버질 하만은 우유 한 잔과 옛날식 생강 웨이퍼로 점심을 때웠다. 은행가 제이컵 시프의 점심은 우유 한 잔이었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즐겨 먹던 음식은 크림을 얹은 오트밀이었다.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와 레이디스 홈 저널의 발행인 사이러스 커티스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베이크드 빈스를 꼽았다. 이렇게 특정한 사례들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부자들이 소박하게 산다는 진술을 극적으로 보여주는가?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주는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박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는가? 축적의 원리를 이용하라. 하지만 한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만 가지고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필립스는 효과적인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반드시 맨 처음 받은 느낌을 강화하는 일련의 인상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머리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상에 인상이 쌓이면서 그 생각이 두뇌 깊숙이 뿌리 박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생각은 비로소 그의 일부가 되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축적의 원리라고 한다. 앞서 검소한 부자가 많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축적의 원리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 배치를 주의 깊게 음미해보라. 또 이 원리가 3장의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필라델피아가 미국 최고의 산업 중심지임을 증명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주목하라. 페리 서스틴 상원의원이 인간은 불의와 억압이라는 폐해를 무력을 통해서만 극복해왔다는 주제에 이 원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음 문단을 통해 살펴보라.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에서 3분의 2가 생략되었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인류와 자유를 위한 전쟁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거짓, 불의, 그리고 억압이라는 바리케이드를 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돌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저하는 왕을 그 위대한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게 만든 것은 힘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노예해방선언이 효력을 갖게 해준 것도 바로 힘입니다. 바스티유의 쇠창살을 맨손으로 때려 부수고 수세기에 걸친 왕실의 범죄를 단 1시간 만에 보복할 수 있게 해준 것도 힘입니다. 독립전쟁 중 벙커힐에서 혁명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게 해주었던 것도, 포지 계곡에서 피에 물들고 눈으로 얼어붙은 발로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것도, 남북전쟁의 격전지 채터누가에서 폭격으로 뒤덮인 언덕을 올라가게 했던 것도, 구름 덮인 룩아웃산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도, 셔먼 장군을 바다로 진군하게 한 것도, 셰넌도어 계곡 전투에서 쉐리든 장군이 기병대를 몰아간 것도, 그래서 결국 에포메톡스에서 그랜트 장군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북군을 구하고 성조기의 별 개수를 지켜내고 검둥이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것도 모두 힘이었습니다.
생생한 비유를 활용하라. 오래전 일이다. 브루클린 YMCA에서 강좌를 듣던 한 수강생이 발표 중에 바로 전년도의 화재로 인해 많은 집이 불탔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이 불탄 집들을 나란히 줄을 세우면 아마 뉴욕에서 시카고에 이를 것이라고 하고, 그 화재로 사망한 사람들을 1km 간격을 두고 일렬로 세우면 역시 시카고에서 브루클린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그가 언급했던 숫자는 거의 듣자마자 잊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맨해튼에서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까지 불타는 건물이 쭉 늘어서 있는 광경이 떠오른다. 왜 그럴까? 귀에 남은 인상은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너도 밤나무에 미끄러운 껍질을 때리는 진눈깨비처럼 그냥 굴러떨어져 버린다. 하지만 눈에 남은 인상은 어떨까? 나는 몇 년 전 다뉴브 강둑에 있는 한 오래된 집에 포탄이 박혀 있는 걸 본 적이 있다. 나폴레옹의 포병대가 1805년 울름 전투 때 발사했던 포탄이었다. 시각적 인상은 마치 그 포탄과 같다. 이 인상은 머리에 박힌다.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마치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군을 몰아냈듯 모든 반대되는 생각들을 몰아내버린다. 앞서 윌리엄 페일리가 시계공이라는 존재를 활용해 무신론자에게 했던 대답이 잊히지 않는 이유는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시각적인 것에 기대있기 때문이다. 에드문드 버크도 미국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 과세를 비판할 때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는 지금 양의 털을 깎고 있는 게 아니라 늑대의 털을 깎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동원해 주장을 떠받쳐라. 어린 시절 중서부에서 살 때 양들이 지나다니는 입구에 막대기를 걸쳐놓고 양들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처음 몇 마리가 막대기 위로 깡충 뛰어 지나가고 나면 막대기를 치웠다. 그런데 나머지 양들도 마치 아직도 막대기가 있는 양 모두 열심히 뛰어 그 입구를 지나갔다. 이들이 그렇게 뛰었던 이유는 앞에 녀석들이 그렇게 뛰어 문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양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인간 역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려는 경향,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바를 믿으려는 경향, 특히 유명한 사람의 증언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미국 은행협회 뉴욕 지부에서 만난 수강생은 이런 방식으로 절약을 주제로 발표했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을 잘 잡은 것이다. 제임스 힐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할지 알고 싶다면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저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포기하세요. 틀림없이 실패할 겁니다. 실패는 여러분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제임스 힐을 인용한 것은 제임스 힐이 직접 와서 연설한 것 다음으로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의 말은 인상적이었다. 반대되는 생각마저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할 때는 다음 4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정확하게 인용하라. 다음 중 어떤 말이 더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는가? 1. 통계에 따르면 시애틀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다. 2. 연방정부의 공식 사망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시애틀의 연간 사망률은 1000명당 9.78명이다. 시카고는 14.65명, 뉴욕은 15.83명, 뉴올리언스는 21.02명이다. 통계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말에 주의하라. 누가 그 통계를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짓말쟁이는 숫자를 조작한다. 통상적인 문구인 당국에 따르면과 같은 표현은 모호하다 못해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대체 당국이 누구인가? 한두 가지만이라도 대라.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들이 했다는 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확실하게 하라.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청중도 당신이 말하는 말을 제대로 알았다고 느낀다. 시어도 루스벨트도 모호한 말로는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우드로 윌슨 행정부의 재직 중일 때 켄터키주 루이빌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윌슨 씨가 선거 전 연설이나 강연에서 했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다 보니
심지어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농담거리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윌슨 씨의 지지자 중 한 명은 윌슨 씨가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정책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62대 의회 세 번째 회의 기록 4618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대중적인 사람의 말을 인용하라. 사람의 호불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신념과 관련이 있다. 한 번은 변호사 세뮤얼 운터마이어가 카네기홀에서 열린 사회주의 토론에서 야유를 받았다. 그는 충분히 예의를 차려 말했고 내가 보기엔 모두 사실이었으며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충분히 침착해 보였다. 하지만 청중 대부분은 사회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세뮤얼 운터마이어를 경멸했다. 그가 구구단을 인용했다 해도 맞는지 의심했을 것이다. 반면 앞서 언급했던 제임스 힐이라면 대단히 적절하다. 그 구레나룻을 기른 철도 건설자는 미국 은행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 유력 인사의 말을 인용하라. 당신이 디트로이트에서 연설하고 있다면 디트로이트 사람의 말을 인용하라. 청중은 고개를 들고 당신이 말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것이다. 스포켄이나 샌안토니오처럼 먼 곳에 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보다는 훨씬 더 관심을 끌 것이다. 넷째, 자격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라. 이 사람은 정말 이 주제에 대해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가? 왜 그럴까? 편견을 가진 관찰자에 불과하진 않을까?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은 아닌가? 브루클린 상공회의소에서 한 수강생이 전문화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영리하게도 앤드루 카네기를 인용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기업인들은 이 철광왕에게 한없는 존경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네기의 평생에 걸친 경험과 관찰을 통한 통찰은 사업상의 성공이라는 주제에 더없이 적절했다. 저는 어떤 분야에서 특출나게 성공하려면 그 분야의 장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자신이 가진 역량을 여기저기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제 일천한 경험으로도 여러 문제에 관심을 두어 많은 돈을 번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 분야를 선택한 후 그 길을 고수한 분들이었습니다.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이를 적극 반박하는 생각이 없는 한 사실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청중에게 감명을 주고 설득하기 위해 연설하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우리의 생각을 제시한다. 둘째, 우리의 생각을 무효할 수도 있는 다른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게 만든다. 이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8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1.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설득하라. 전염성 있는 열정으로 말하라. 2. 당신이 설득하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라. 2. 페일리와 무신론자, 아테네의 성 바울, 올드햄프셔 본드 종이. 3. 당신의 생각을 재진술하라. 예, 하이럼 존슨. 저는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될 겁니다. 우드로 윌슨, 당신도 아시겠지만 현재의 교육으로는 누구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수치를 말할 때는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340억 달러를 썼다. 예수가 태어난 이래 1분당 34달러를 써야 이만큼이 된다. 4. 일반적인 예를 이용하라. 예, 힐리스. 불복종은 노예가 되는 길이고 복종은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 5.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구체적인 경우를 인용하라. 예, 많은 부자는 소박하게 산다. 프랭크 밴더리프는 하루에 2끼만 먹었다. 6. 축적의 원리를 이용하라. 경험에 경험이 쌓이면서 그 생각이 두뇌 깊숙이 뿌리 박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예,
주저하는 왕을 그 위대한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힘이었습니다. 7. 생생한 비유를 활용하라. 귀에 남기는 인상은 쉽게 사라지지만 눈에 남기는 인상은 벽에 박힌 포탄처럼 계속해서 남는다. 이에 브루클린에서 시카고까지 늘어선 불타는 건물들. 8.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로 당신의 진술을 강화하라. 루스벨트가 인용문에서 말했듯이 정확하게 인용하라. 유명한 사람, 그 지역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라. 목소리 훈련, 루스벨트의 공명훈련법. 시어도 루스벨트가 첫 정치 유세를 할 때였다. 유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목소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목소리 훈련 전문가를 고용해서 함께 기차를 타고 유세장을 찾아다녔다. 역과 역 사이를 지날 때 루스벨트는 딩동 싱송 홍콩을 발음했다. 고로 NG 소리를 내면서 코의 공명을 개발하려는 의도였다. 코의 공명은 목소리를 맑게 하며 멀리까지 전달해준다. 청중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곳에서 연설할 때 필요한 자질이다. 당신도 루스벨트처럼 훈련해보라.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 코의 공명을 연습할 수 있다. 종이 울리는 소리가 두강을 관통하여 비강을 통해 나오도록 하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경험했던 열린 느낌으로 발음하라. 2. 혀끝의 힘과 민첩성을 향상할 수 있다. 어떤 훈련인지 가물가물하다면 6장을 다시 읽어보라. 3. 밝고 공명이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있다. 4. 팔세토 기법으로 연습하면 어조도 밝아진다. 7장을 참고하라.